근데 선생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상호 긴밀하게 결속된 삼두정치 체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논하게 되면 나머지 두 개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고 하나하나 그걸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해댄다라고 하면 그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될 거고 그럼 너 같으면 그걸 듣고 있겠느냐? 오늘 이론은 오랜만에 진행을 하네요. 12장이고요. 내적 원동력입니다. 복습을 좀 하신 분이라면 이 내적 원동력이 무엇을 말하는지 딱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 청강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적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뭘까요? 지성. 지님, 지성의지, 감정. 내적인 힘을 말하겠죠? 연기를 위한 내적인 힘. 내적 원동력. 상대방, 감정, 그림. 자, 내적 원동력을 스타니슬라스키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자, 오늘 수업에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지금 배우 수업 챕터 중에 가장 짧아요. 가장 짧아서 한 장을 제 12장 총 다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내용도 아주 이렇게 명확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1장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요. 어떤 요소들을 다뤄봤다라고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모든 요소들도 다뤄봤고 심리기술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까 우리 내면에 악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거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이올린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바이올리니스트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겠죠. 우리한테는 이게 어떤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죠. 인물인 거죠. 그걸 모셔와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그 대가는 누구일까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옛날이었으면 헛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벌써 11장까지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몇몇 학생이 우리 자신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란 누군데? 어디 가야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뭐야?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의 상상력, 주의, 감정,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반야가 맞습니다. 감정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선생님께서 옳은 말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배역을 느껴라 라고 멋있는 말을 던져주시고 이 감정이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대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당연히 느낌으로 알 수 있겠죠. 감정, 연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약간 구멍이 있죠, 여기에. 이 생각으로 너무 치우쳐졌을 때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대가가 감정이라고. 우리 연기는 감정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이 감정이라는 대가가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데요. 성질이 아주 뻣뻣하고 그래서 이 감정이 우연히 그냥 기능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제 배우가 잘 되겠죠. 연기가. 근데 이 우연이 아닌 이상 연기가 잘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달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분이 누굴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한 그 많은 것들 중에 뭘 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반야는 뭐라고 했냐면 상상력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연님도 상상력을 말을 하셨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 그거 참 좋은 답이다. 그러면 뭔가를 상상해서 너의 창조기관이 가동하는 걸 좀 보여줄래? 라고 말을 하니까 반야가 이제 그럼 뭘 상상할까요? 그러니까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러면 목적이나 가정 같은 게 조건이 있어야 제가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조건이나 목표는 어디서 오는 거지? 라고 하니까 그리샤라는 삐딱한 친구가 그거야 지성이 알려주는 거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지성을 옆에 쭉 보시면 마인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러시아 말을 번역을 했을 때 마인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마인드를 지성이라고 사실
이렇게 매치시키기는 쉽지 않잖아.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생각. 네.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생각하다가 지성과 이렇게 좀 더 지성 쪽으로 비중을 좀 둔 생각 있죠. 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책에서는 지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목표나 가정이 지성에서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지성이 두 번째 대가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성이라는 두 번째 대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물었어요. 꼬스자가 상상력이 대가가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하니까 상상력이라는 것을 아까 바냐가 말을 했는데 안내자가 필요하잖아. 뭐 목표라든지 조건이 붙어야지 상상력이 동원이 된다며.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대가라고 할 수 없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주의 집중의 주의 attention, 주의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주의 한번 생각해보자. 주의는 무슨 기능들이 있지? 감정, 지성, 상상력, 의지, 뭐 이런 작업들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나서서 거들었대요. 그리고 꼬스자가 주의는 반사경과 같습니다. 주의는 어떤 선택된 대상에 빛을 비추어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사상, 감정, 욕망과 같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반사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말이기는 해요. 그 선생님은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그러면 그 대상에 빛을 비춘다라고 했는데 그 대상은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누가 지적해 주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거야 뭐 지성이 지적해 주는 거죠. 라고도 하고 상상력이죠. 라고도 하고 주어진 상황이죠. 목표죠. 라고 쭉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선택해서 작동시키는 것들은 뭐 상상력, 상황, 목표 이런 요소들이고 주의가 하는 일은 그 보조 역할에 불과한데 이걸 대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도 그럼 대가가 아니면 대체 뭡니까? 라고 꼬스자가 물어봤대요. 토르초프 선생님이 재미있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자, 너희들 잠깐 수업 이거 이론 수업 중지하고 우리 연기 한번 해보자. 상황 연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 미친 사람 연기 있죠. 그거를 시키는 거야. 근데 애들이 그거를 너무 오래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누구도 말이 없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일어날 기색도 하지 않다가 한 사람씩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무대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토르초프 선생님께서 다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래 너희들이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가 보니까 기쁘긴 하다.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서 뭐 이렇게 뭐 할 수 없는데 해야겠다라는 그런 걸 보고 싶은 건 아니고 너희들에게 어떤 무언가보다 활기차고 열광적인 거 일종의 예술적 열망을 일깨우려고 이걸 하려고 한 거야. 너희들이 흥분과 활력으로 가득 차서 무대에서 막 연기하고 싶어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난 보고 싶은 건데 라고 선생님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샤가 그 연습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 연습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절대 안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르초프 선생님이 그러면 상황을 좀 바꿔보자. 너희들은 도망쳐 나온 그 미치광이가 앞문에서 침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집 뒤를 돌아서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지금 뒷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야. 저기가 무너지면은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는. 자,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어떡하지 생각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서 바리케이트를 하나 더 쌓자. 저 뒤에 바리케이트를. 우리 앞문에는 쌓았는데 뒷문에는 안 쌓았으니까 바리케이트 쌓자 이러면서 막 무대로 달려나가서 이제 막 바리케이트를 막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은 우리가 수업 과정 초기에 했던 그 연습과 비슷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생동감 있게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르초프 선생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내가 처음에 이 연습을 시켰을 때 너희들은 탐탁해하지 않았지. 하기는 하려고는 했지만 신명이 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상황을 새롭게 바꿔주니까 너희들은 새롭게 스스로 목표를 창조해냈네. 이 하나의 새로운 열망 또는 뭐 몇 가지 열망들은 예술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작업에 이렇게 활기를 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대가는 이 같은 창조의 악기를 연주한 대가는 누구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다가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지성인 거지 내 아이디어인 거지 내 생각에서 나온 거지. 그런데 이런 것처럼 너희들의 지성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정신생활에서 창조적 과정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 장면만,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이 상황만 봐도 지성이 두 번째 대가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가는 과연 그럼 누구일까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초반에 이 얼마 전에 배운 진실감 및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실성에 대한 부분. 그거는 대가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진실하게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창조 능력이 자동적으로 이어질 텐데 말이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거죠? 라고 말하니까 또 그걸 내가 또 어떻게 알겠어. 그건 너희들의 일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죠. 폴이 우선 배우는 자신의 삶이 창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게 생겨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창조 작업을 스스로 이끌어갈 힘은 없는 거죠. 그래, 그러면 진실감은 우리가 찾는 대가가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또 배웠던 교감이나 적응은 어떨까? 배우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들에게는 교환하는 사상과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당연하지.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단위와 목표는 어떨까요? 그거는 요소가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수단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 하면서 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망이 배우의 창조 기관을 가동시켜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막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 뭘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이 미친 사람 장면을 할 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하기 싫어했어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지성을 넣어주니까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의지가 생겨났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열망이 열망이 배우의 창조 기관을 가동시켜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바로 의지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여기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세 번째 대가가 의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몰고 가는 세 가지 추진체, 즉 우리의 영혼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세 분의 대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리샤가 이제 또 반발을 하면서 감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지성과 의지는 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왜 강조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시지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11파트를 다 끝내고 지금 12파트인데 지금까지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별말 없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나더러 이 세 가지 원동력을 하나하나 감정 다룰 때처럼 똑같이 다뤄야 된다라는 거야. 똑같은 걸 그렇게 상세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샤가 아니 왜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가 전혀 다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상호 긴밀하게 결속된 삼두정치 체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논하게 되면 나머지 두 개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고 하나하나 그걸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될 거고 그럼 너 같으면 그걸 듣고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창조와 자네와 창조적 목표를 논하면서 이 목표를 어떻게 나누고 선택하고 명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 작업에 감정 관련이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그럼 의지, 이거는 무관하니? 아니요, 의지도 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실상 이 같은 얘기를 두 번 더 해야 되겠네. 똑같은 얘기를. 그럼 지성은 어떠니? 지성은 뭐 목표를 분할하고 명명할 때 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같은 얘기 세 번 해야 되겠네 라고 하시면서 지성, 의지, 감정이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에만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데 감정, 지성, 의지는 삼두정치 체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창조에 정서적인 측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인정하신대요. 그러니까 감정이 제1대가고 가장 중요한 대가이기 때문에 감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 내가 그래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 배우들이 감정을 너무 쉽게 빠뜨리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감정을 다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기들은 타산
상업적인 배우들이 너무 많고 잔머리를 써서 휘황하게 꾸며놓은 공연들이 너무 많아서 진정성 있고 살아있는 정서적 창조가 참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감정을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1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2단락 넘어갑니다. 여기서 되게 좀 멋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 개의 원동력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힘이 강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언제나 동시에 긴밀하게, 그러니까 언제나 동시에 긴밀하게 작용한대요. 우리가 지성을 움직이면 의지와 감정 따라서 움직인다. 이 세 가지 힘이 조화롭게 공조가 될 때 비로소 그림이 제일 잘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진정한 예술가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햄릿의 독백을 할 때 단지 작가의 사상을 관객에게 제시하고 연출가가 지적한 동작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니? 그렇지 않겠지. 그는 그 대사에 자기만의 인생관을 상당히 주입해야만 할 거야. 라고 하시고, 자, 여기 제가 써놨죠. 그 배우는요, 햄릿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희곡에 의해 창조된 상황에 처한 한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우 수업을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 연기를 하는 주체가 어떤 캐릭터, 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캐릭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연기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스타니슬랍스키의 리얼리즘의 개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으로 어떻게 배역을 완성할 수 있는가? 나는 나고 캐릭터는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지금 헐리우드의 많은 훌륭하고 되게 유명한 배우들도 그런 개념으로 연기를 하긴 합니다만 선생님 잘 생각해 봤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진 않겠지. 예를 들어 내가 햄릿의 오피리어를 맡았는데 그래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오피리어가 어떻게 되겠어. 나랑 너무 많이 다르고 내 안에 비슷한 면을 많이 끄집어내서 교집합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좀 매치시키는 부분이 어렵고 그리고 뭐 그 앤서니 홉킨스가 아니라 누구지? 조커? 나는 왜 이렇게 조커 배우가 생각이 호아킨 피닉스 맞지? 호아킨 피닉스 같은 경우도 조커를 연기하는 내내 조커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조커로 하는 캐릭터는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내가 100% 이해했다라고 하면 진짜 그게 좀 거짓말 아닐까? 진짜 지 자신을 모르는 얘기 아닐까? 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호아킨 피닉스가 조커를 연기하면서 나는 나고 조커는 조커야 이런 이성을 지키면서 연기를 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않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런 라인의 연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되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 내가 그래도 조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조커의 마음을 느끼고 내가 그 한 개인으로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건 진리인 것 같아. 이건 어떤 리얼리즘은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이즘은 다르게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그냥 정답인 것 같거든. 그래서 희곡에 의해 창조된 상황에 처한 한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작가의 사상, 감정, 관념, 논리 등은 배우 자신의 것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 배우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배우의 뇌를 거쳐서 내가 소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AI가 아닌 이상.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작가의 사상이 처음에는 작가의 사상이었다 하더라도 배우 자신의 것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대사를 이해되도록 관객에게 전해야 될 텐데 그것만이 전체 목표가 아니래요. 그게 일부의 목표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절대 전체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그건 목표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하고 있는 대사와 그의 내면 관계를 관객들이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설명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배우 자신의 창조적인 의지와 욕구를 감정이 생기며 의지,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올 텐데 그걸 관객이 따라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의 흐름, 나의 감정상의 흐름, 나의 의지를 관객이 이렇게 따라와. 예를 들면 나쁜 놈이 있어? 바람핀 남자가 있어? 그 바람핀 남자가 우리 부부의 세계에서 남편이 김희애님한테 막 이렇게 막 쏴댈 때
보면서 우리가 어머 김희애의 감정을 따라간다며 우리가 그 남편의 감정을 잘 따라가진 않을 테니까 김희애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막 어머 저 나쁜 XX 저거 뺨이라 때려줘라 뺨이라 때려줘라 막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들. 네, 그게 그 김희애의 의지, 김희애의 감정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좋은 연기의 기본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 그의 정신적 삶의 원동력이 행동으로 통일되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합된 힘은 우리 배우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므로 배우들이 이 힘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많이 쓰는데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는 적절한 심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대요. 교육의 필요성이죠. 그 기초는 이런 삼두정치의 구성원들의 반사적인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삼두정치, 감정, 지성, 의지. 이거에 반사적인 이게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개가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대요. 그들은 자연스러운 수단에 의해서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다른 창조 요소들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상상력이라든지 뭐 블라블라블라 엄청나게 뭐 단위와 목표 많은 게 있었죠. 그런 요소들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때로는요, 이 삼두정치의 감정, 지성, 의지가 자발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막 작동할 때가 있어요. 막 뭔가 이렇게 뭘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분석을 애써 하지 않아도 막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운이 좋은 경우래요. 그래서 배우는 그렇게 운이 좋은 경우에는 그 흐름에 몸을 맡겨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어떡하느냐.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삼두정체의 구성원 중에 지성 같은 어떤 하나를 택해서 건드리면 되는데요. 왜 지성을 예로 드냐면 지성은 지시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이랍니다. 지성은 사실 이 꼴 아는 거잖아요. 배우는 자기 배역의 대사에서 사상들을 취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이죠. 분석표 쓰는 과정이죠. 대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재료를 찾고 거기서 사상들을 취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가 파악이 되면 배우는 그 대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고요. 자기만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 분석이 다 이루어지면 감정과 의지는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성 먼저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쉽거든요. 뭐 대사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보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죽도록 분석표로 씨름을 하는 거죠. 자,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미친 사람 장면 그거 처음에 연습하던 때를 생각해봐라. 그 플롯, 뭐 어떤 계획, 자 여기선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라는 것을 제공한 거 그거 지성이다. 그 플롯과 상황이 마련됨으로써 행동의 개념이 창조됐고 그것이 합치니까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 결과 여러분은 그 연극을 잘 해낼 수 있었어. 이것은 창조적인 과정을 가동시킴에 있어서 지성이 차지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런데 정서가 반응을 일으킬 때는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희곡과 배역에 접근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지성을 얘기를 했는데 감정부터 건드려질 수도 있대. 정서 반응이 이렇게 빠를 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순서가 정해진대요. 즉 개념이 떠오르고 논리적인 형식이 생겨나며 이 둘이 합쳐져서 이제 의지를 움직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의지는 거의 좀 마지막에 움직여지나 봐요. 그런데 미끼를 이렇게 던져도 감정이 걸려들지 않을 때는 어떤 직접적인 자극을 쓸 수 있을까?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감정이 지성보다 먼저 떠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감정을 어떻게 자극시킬 수 있을까? 지성에 대한 직접 자극은 희곡의 텍스트에서 사상이 우리가 찾아내면서 머리로 알므로써 이렇게 건드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건드려지면 좋으냐면 우리의 배역의 정서 및 외적 행동 밑에 깔려있는 템포와 리듬을 찾아내래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템포와 리듬. 선생님은 이게 뭐랑 비슷한 것 같냐면 분위기랑 딱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있죠. 홍대를 돌아다니다가 클럽 문을 열었어. 그럼 빵빵빵 음악이 나오면서 그 템포와 리듬이 우리의 정서에 확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절에 가서 아침에 눈을
떴어요. 막 새 오는 소리와 막 그 사찰의 무슨 어떤 막 그 공기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서에 확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그 템포와 리듬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면서 그 템포와 리듬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분위기를 타잖아. 특히 여자애들은 분위기를 많이 타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걸 우리가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감정을 건드려지는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준비가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비약을 하면, 너희들의 이 연기술이 비약하면, 이거 잘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선생님 넘어가시고, 뒤에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의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상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성, 템포와 리듬에 즉각 반응하는 감정과는 달리 의지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직접 자극이 없대요. 차라리 낫지 않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건 없으니까 좀 더 쉬운 것 같기도 해. 아, 없어. 땡큐. 막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선생님도 여기서 좀 헷갈렸어. 왜 의지가 없어? 왜? 목표를 잡으면 되잖아.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 근데 코스차도 그 얘기를 딱 해. 목표가 어때요? 목표가 우리 의지에 사실 영향 미치는 거 약간 비슷한 개념이잖아. 한국어로.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우의 창조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의지를 좌우하는 거 그거 목표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르대요. 아주 매력적인 목표가 아니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목표가 아주 막 선명히 한다던가 생기 있고 흥미롭게 하려면 어떤 인위적인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건데 선생님은 그런 인위적인 수단은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단문 분석할 때는 사실 인위적인 수단 많이 씁니다. 선생님도 인위적으로 수단 많이 써요. 선생님이 죽을 것 같이 하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지적하잖아요. 그거는 인위적인 수단을 사실 쓰라라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단문을 분석하는 아주 짧은 텍스트를 분석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분석에는 어떤 인위적인 분석이 들어가도 이 단문만 우리는 승격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 작업을 하긴 하지만 한 연극 통째로 하는데 그런 인위적인 느낌들이 막 계속 흘러나갈 수는 없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반면에 어떤 매력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만 그 목표가 매력적이다라는 것이 사실 정서로부터 오는 거지 의지에 관한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일단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는 거고 욕구는 또 그 뒤에 생기는 거라서 이 목표가 배우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리샤가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의지와 감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내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목표에 뭐 작용하면 다른 것도 뭐 자연스럽게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거 참 좋은 말이다. 의지와 감정은 두 얼굴의 신, 야누스 같다. 어떤 때는 정세가 득세를 하고 어떤 때는 의지나 욕망에 힘이 더 쏠린다. 그래서 어떤 목표는 감정보다는 의지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어떤 목표는 욕망을 누르고 정서를 고양시키기도 한다. 어쨌거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목표란 훌륭한 자극이고 배우라면 아주 써먹어야 되는 자극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이어서 지성보다는 감성이 강한 배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로미오나 오셀로 같은 연기를 하면서 당연히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의지를 주특기로 하는 배우들은 맥베스나 브란드, 우리 브란드 기억나죠? 그 성직자 연기하면서 어떤 야심이나 광신적인 행위를 부각시킬 겁니다. 그게 더 잘하겠죠. 그런 쪽을. 자연스럽게 그런 쪽을 강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성을 중요시하는 배우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햄릿이나 현자 나탄 같이 어떤 배역의 지적인 색채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 의지, 감성, 내가 강한 분야가 있어요.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감정은 아닐 확률이 높겠네요. 그쵸.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쵸. 이 세 가지가 당연히 도드라지게 조금, 그 부분을 내가 연기를 할 때 많이 써먹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죠.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두 요소를 말살해서 균형과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하나를 참 나는 감정파야 이러면서 감정만 막 이렇게 내밀면 이 균형이 깨지겠죠. 그럼 조화가 깨지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그림이. 우리의 배우 예술은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인정하고 있고 이 세 개의 힘은 배우의 창조 작업에서 모두 주역이래요. 모두 주인공이래요. 너무 차갑고 이론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척하는 유일한 유형은 철저한 계산에서,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지성을 써서 그걸로 나온 그런 유형이 아닌 이상 이 세 가지는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마지막 말로 자 이제 여러분은 부자가 됐다. 배역에 있어서 인간의 영혼의 삶을 창조할 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갖게 됐으니까 말이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축하한다 라고 하시면서 끝납니다.